많은 작품이 고군분투한 2020년. 너무나도 어두웠기에 오히려 빛나 보이고 소중한 작품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좀 더 개인적인 감정과 기억으로 영화들을 되돌아보려 합니다. 이런 영화가 있었지, 저런 영화가 있었지와 같은 잡담이고요. 항상 그래왔듯 지극히 영화 제작 기초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분들을 존중하는 영상입니다.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되돌아보는 2020년 영화 충무로 2편입니다. (2020년에) 포문을 연 작품은 손재공 감독의 해치지 않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작품으로 기억합니다. 개봉의 다음 주가 설이었고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큰 작품이 줄을 선 상태라 첫 주에 입소문을 타고 큰 바람을 일으켜야 했죠. 결과는 평단과 관람객 모두에게 비판을 받은 작품으로 기억합니다. 좋게 말하면 착한 영화인데 실상은 밋밋하고 어설퍼 보이는 영화? 그 정도였죠. 뭔가 웹툰의 설정을 그대로 옮기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했고요. 뒤이어 다가온 설 연휴는 미스터주, 남산의 부장들, 히트맨의 3파전이었습니다. 사실은 작품의 체급차와 무게감이 명확히 느껴지는 매치업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코미디 장르라는 점과 호불호가 강한 정치 관련 영화라는 점에서 변수 또한 존재했죠. 개인적으로는 남산의 부장들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우미노 감독의 스토리텔링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실화가 주는 무게감, 스타 배우의 호연에서 나오는 긴장감과 같이 좋은 요소들이 많았어요. 히트맨과 미스터주에 비하면 외적인 완성도 면에선 압승이었죠. 다만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가는 시기라 흥행 면에서는 탄력을 잃었습니다. 2020년 흥행 1위 작품임에도 475만의 관객 수는 제작비나 라인업 면에선 아쉬움이 많겠죠. 또 하나 눈에 띄는 작품은 히트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취향이 맞지 않아 곤욕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에도 개봉 초반의 흥행은 심상치 않았죠. 명절에 맞는 가벼운 영화입니다. 코미디에 몰빵을 한 것 같으면서도 권상우 배우의 시원시원한 액션도 나름의 역할을 했죠. 개인적으로는 촬영이 너무 별로였던 기억이 납니다. 인물이나 동선에 맞춰 돌려찍은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역시 호감도가 높은 장르인 만큼 코미디만 괜찮다면 보편적 관객층의 인내심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 또한 올해 몇 안 되는 손익분기점 돌파작입니다. 클로젯의 경우 2월 개봉작 중 가장 기대치가 높았던 작품이었습니다. 하정우, 김남길이란 두 걸출한 배우가 주연이었고 장르 또한 이전에 성공한 검은 사제들을 연상시키기도 했죠. 클리셰에 의존하는 영화였지만 그 만듦새가 나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중반부부터는 영화에 하고자 하는 말이 장르적 재미를 잡아먹은 형세였습니다. 의미부여를 위해 상황과 행동이 빠지고 대사와 감정으로 풀어간 게 아쉽더라고요. 정직한 후보는 나름대로 시대의 흐름을 탄 영화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2달도 남지 않은 2월 12일을 개봉일로 확정지었죠. 주연 배우인 라미란도 1,500만 관객 돌파 시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며 그 흐름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작품은 구성과 연출은 어설프더라도 캐릭터와 코미디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평범한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다만 짐 캐리 주연의 영화 라이어 라이어와의 표절 논란이 있었던 작품입니다. 두 작품을 다 본 저로서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 설정이나 발생하는 상황들이 제법 유사하거든요. 다만 정직한 후보는 원작이 따로 있습니다. 브라질의 동명의 영화고요. 흥행도 성공했고 후속작까지 있는 자국에선 유명한 작품이죠. 제가 그 작품을 보지는 못해서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표절 시비를 피하려는 얕은 수일 수도 있겠죠. 이 작품 또한 150만을 넘겨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작품이네요. 역시 외적인 분위기를 잘 타는 것 또한 영화에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네 케이스케의 추리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코로나의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은 작품입니다. 계속 눈치를 보며 개봉을 연기하다
하필 확산세가 증가한 시기와 겹쳐 흥행에서 완전히 실패했죠. 작품은 나름대로의 매력을 갖춘 영화입니다. 충무로에서 보기 힘든 비선형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을 다수 포진시켜 캐릭터의 매력 또한 잘 살려냅니다. 그중 전도연의 캐릭터인 최연희는 가장 눈에 띄죠. 다만 비선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해결에서의 한방이 약한 작품입니다. 모든 사건이 재조립된 시점에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타 작품에 비하면 부족한 편이죠. 그럼에도 올해의 기억에 남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작품의 퀄리티를 떠나 특수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네요. (1년의) 시장을 봤을 때 3월은 분명 영화의 비수기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확실히 영화관보다는 외부에서 여가를 보내려 하죠. 게다가 2020년은 코로나까지 닥쳤으니 상품의 수요는 더욱더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업영화들이 기피를 한 이 시기,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산실이는 복도만치였습니다. 영상일을 업으로 하는 저에게 여러모로 공감이 많이 가는 작품이었죠. 저뿐 아니라 자신의 꿈과 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겐 위로가 될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다만 독립영화 특유의 개성이 강한 영화입니다. 인물과 사건의 등퇴장이 명확하게 정리된다기보단 날것이며 어수선한 느낌이 있죠. 그럼에도 영화의 메시지가 좋고 꼬임없이 진솔하게 이야기한다는 점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는 1월까지 재개봉을 해 관에 걸린 걸 보면 이 작품의 가치는 분명 있겠죠. (4~5월은) 충무로의 최악의 해였습니다. 대부분의 상업영화가 개봉을 피하다 보니 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14%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년도 724억에 육박하던 매출액도 17억 원에 머물렀죠. 그 빈자리를 메우려 많은 독립 예술 영화들이 개봉했지만 대부분은 빛이 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중 나는 보리의 경우 평단의 호평에 뒤늦게 찾아본 영화입니다. 장애가 있는 인물을 다룸에도 다른 독립영화들과는 달리 무겁게 그리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장애와 일반인 사이의 경계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풀이의 중심을 가족에 두고 아이의 시선으로 조명하는 영화. 여러 부분에서 조심스러움과 사려 깊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리듬감이 약하고 루즈함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상반기의 마지막이자 영화시장의 전환점입니다. 특히 상반기에 개봉 예정이었던 많은 작품이 연기된 상태라 각 배급사의 작품이 포화된 상태였죠. 그럼에도 개봉을 강행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모든 지표가 실패를 겨냥했고 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였죠. 그러한 상황에서 총대를 맨 작품이 바로 침입자였습니다. 간만에 개봉하는 한국 상업영화이자 대국적인 선택을 한 영화답게 CGV는 자사의 작품이 아님에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개봉 첫날 5만, 개봉 첫 주 토요일에는 10만을 달성했습니다. 전주의 주말 총 관객수가 10만이 안 되는 걸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죠. 다만 작품의 퀄리티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르는 긴장감은 좋았지만 중반 이후에 등장하는 뜬금없는 반전과 산으로 가는 해결은 이 영화의 가장 큰 약점이죠. 평단 또한 아쉬움의 반응을 보이며 개봉 첫 주 주말이 끝남과 동시에 흥행의 기세는 꺾여버립니다. 뒤이어 결백과 사라진 시간이 잇따라 개봉을 합니다. 우선 결백을 말하자면 신혜선 배우의 첫 스크린 데뷔작입니다. 브라운관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연기를 스크린에서 또한 잘 보여주었고요. 특유의 매력 있는 마스크가 캐릭터에 참 잘 맞는 인상이었습니다. 작품 또한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유려하게 흐르던 롱테이크 오프닝 씬과 인물의 구도에 많은 신경을 썼던 면회실 시퀀스는 특히 기억에 남고요. 신혜선을 끝까지 돋보이게 한 연출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이 작품 또한 반전에서 발목을 잡힙니다. 반전의 전말이 너무 커서 현실성을 놓쳐버린다는 점. 그 반전을 일일이 설명하느라 플래시백을 남용했고
감정 또한 과잉된다는 것이 영화의 약점이겠네요. 사라진 시간의 경우는 호불호가 심한 영화였습니다. 애초에 정진영 감독의 데뷔작이자 독립영화로 기획된 작품인데 조진웅 배우가 붙으면서 더 많은 투자가 되었고 영화의 규모 또한 커져버렸죠. 이 작품은 관객과 작품 사이의 괴리감이 큰 영화입니다. 많은 분이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의 오락영화를 기대했지만 사실 이 영화는 예술영화, 드라마 장르에 가까웠거든요. 마케팅 팀 또한 4점대의 네이버 영화평점과 깨져버린 CGV 에그지수를 확인했는지 장르적으로 보이던 포스터를 영화에 맞는 포스터로 교체해버렸죠. 하지만 뒤이어 올라온 전문가와 기자의 평가에선 고점에 가까웠습니다. 데뷔작임에도 도전과 실험을 선택했고 영화가 주는 여운 또한 깊다는 평이었죠. 의외로 주위에 이 영화를 재밌게 본 분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구성을 중시하고 불친절한 영화를 싫어하는 편이라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야구소녀는 2020년 한국 독립영화 중 최고 성적의 작품입니다. 매니아층이 확고한 이주영 배우와 어렵지 않은 기존 상업영화와 유사한 플롯을 통해 관객들에게 어필한 작품이죠. 여성 중심의 서사는 이제는 익숙한 영화고 그 풀이 또한 비슷한 류의 영화와 큰 차이가 없는 작품입니다. 보편적인 재미는 어느 정도 확보된 영화라는 거겠죠. 다만 독립영화가 가진 그 날것의 느낌과 그 특유의 시선에선 큰 매력을 못 느꼈던 작품입니다. 뭔가 모든 면에서 평범하다랄까요? 그래도 관객들에게 쉽고 가깝게 접근하려 한 점이 인상적이네요. 살아있다는 오랜만에 개봉한 총 제작비 100억 이상의 작품이었습니다. 앞서 개봉한 두 상업작품을 토대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 개봉 첫날 2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 모았죠. 이는 전년도 같은 시기에 개봉한 다른 작품을 압도하는 수치였고 2018년과 비교해도 80%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부산행의 성공으로 좀비 영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유아인과 같은 무비스타를 오랜만에 극장에서 볼 수 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또 영화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할인 쿠폰도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었죠. 저 또한 사전 시사회의 좋은 평을 듣고 기대감이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조금 아쉬웠죠. 공간을 제한해 특수성을 만든다는 점은 부산행과 유사했지만 부산행과 달리 이야기가 커져가거나 다채롭지는 못했습니다. 지나치게 집안에서의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너무 수동적인 면도 있었고 사건보다는 인물을 비추는 시간이 많은 영화임에도 캐릭터의 매력이 잘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저뿐이 아니라 개봉 후 실관람평이 나쁘다 보니 개봉 6일차부터는 그 힘을 잃고 흥행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아쉽게도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한번 기세가 꺾이면 되살리기가 힘들겠죠. 다만 추후에 공개한 넷플릭스에선 많은 사랑을 받으며 글로벌 차트 1위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매체마다의 확연한 시선 차이가 느껴지네요. 이 작품 또한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작품입니다. 첫 공개된 손익분기점이 220만이었는데 190만으로 한 차례 수정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부가판권 시장에서 채웠던 것 같네요. (7, 8월은) 한국 영화 시장의 가장 큰 성수기입니다. 설날과 추석 시즌, 1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연말 또한 성수기 중 하나지만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와의 경쟁을 피하는 7월 말과 8월은 유독 높은 매출을 보이는 작품들이 등장하는 때이죠. 실제로 1000만을 돌파한 충무로 영화들이 이 기간에서만 9작품이나 나왔습니다. 2020년 또한 거대한 제작비, 유명 감독, 티켓 파워가 확실한 배우들이 투입된 텐트폴 영화들이 이 기간에 개봉을 했죠. 그 선도는 반도였습니다. 1000만 영화인 부산행의 후속작인 만큼 연상호 감독이 여전히 메가폰을 잡았고 강동원이라는 S급 배우를 필두로 이정현, 권혜요, 구교환, 김인재 등 인지도와 연기력을 두루 갖춘 배우들이 등장했죠. 총 제작비 또한 210억으로 가히 블록버스터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규모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오락영화로는 나쁘지 않으나 기대 이하의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 심어진 아이디어가 좋고 보기 드문 스케일을 가진 건 확실합니다. 다만 욕심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캐릭터 사이에 인과를 만들고 설득하기보단 볼거리로 윽박지르다 보니 쉽게 지루해졌습니다. 영화가 품고 있는 감정 또한 관객을 울리겠다는 생각이 강해 과잉이 심했고요. 또 반도는 영화 내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말이 돈 작품입니다. 개봉 전 연상호 감독이 진행한 인터뷰가 논란이 돼 작품의 호감도를 깎아먹었습니다. 이후엔 사태가 커지자 직접 사과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죠. 또 손익분기점 계산에서는 선판매의 성과와 VOD 서비스 예상 수입을 제외한 방식을 차용했습니다. 쉽게 보지 못한 방식이지만 문제가 될 방법도 사실 아닙니다. 다만 아직 발생도 하지 않은 매출액을 계산에 더했다는 게 황당할 나름이었죠. 이는 마케팅 쪽에서 고안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빠르게 손익분기점을 돌파해 흥행작이라는 명찰을 달고 싶을 때니까요. 그 외에도 2575개라는 스크린을 독과점에 여러 말이 있었지만 사실 이 영화 말고는 개봉할 작품이 딱히 없었죠. 결과적으로는 손익을 돌파한 작품입니다. 제작비를 따진다면 크게 만족할 성적은 아니죠. 다만 시기를 고려하고 감독과 주연 배우의 폭망한 전작을 생각한다면 한숨을 돌린 정도는 되겠네요. 뒤따라온 작품 또한 여러 이야깃거리의 중심에 놓인 작품입니다. 개봉 전부터 탈이 많았죠. 강철비2 정상회담입니다. 1편과 마찬가지로 양우석 감독이 메가폰을, 주연 또한 정우성, 곽도원 배우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재미있는 건 전편과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음에도 배우가 겹치고 연기했던 캐릭터의 국적이 서로 바뀐다는 점이죠. 감독의 재치 있는 선택이라 생각되더군요. 하지만 이 영화는 개봉 이전부터 흥행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북한 미화 논란을 시작으로 그간 충무로에서 보여왔던 정치적 스탠스에 대해 말이 많았죠. 게다가 개봉 한 달 전인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무너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여론은 자연스레 들끓었고 티저와 메인 예고편이 공개된 유튜브는 댓글을 막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러 가지 악수가 겹친 상황이었죠. 작품 그 자체만 바라본다면 전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반도보다는 즐겁게 관람했어요. 남북미 3자 구도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스케일감이 좋았고요. 잠수함 액션 또한 나름의 서스펜스가 있었습니다. 다만 국가가 아닌 인물의 3자 구도는 기존의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고집불통인 미국인, 나쁜 척하지만 착한 북한 사람, 중립에 위치지만 북한 편을 들어주는 남한 사람. 북한이 나오는 충무로 영화의 단골 설정들이죠. 또 코미디가 지나치게 많아서 극의 분위기를 해치고 감독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에필로그는 단점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결과야 폭망을 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극장을 내려왔죠. 분위기가 좋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로 고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고민이 많은 충무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영화가 흥행의 치트키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치트키가 아닌 양날의 검처럼 보이네요. 다만학에서 구하소서는 2020년 가장 즐겁게 본 작품 중 하나입니다. 유독 액션 장르를 좋아하고 이정재, 황정민 배우 모두 좋아해서 개봉 전부터 엄청나게 들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의 장점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액션에 있습니다. 슬로우와 퀵을 연계한 유려한 촬영과 캐릭터를 살린 액션합, 그리고 그 캐릭터에 충분히 몰입한 배우들의 액션 연기는 가히 그의 최고의 액션 영화라 불릴만 했습니다. 또 태국이라는 이색적인 공간을 홍경표 감독의 감각적인 기술로 잘 담아냈죠. 다만 액션을 넣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영화의 스토리는 굉장히 압축되고 간결한 편입니다. 레이의 동선 또한 앞뒤가 잘린 채 유령처럼 행동하고 장점인 액션 또한 중반부부터는 유사한 연출이 반복돼 과잉된다는 느낌도 있었죠. 그래도 개인적으론 모든 게 평범한 영화보단 장단점이 명확한 영화가 취향이라 돈이 아깝진 않더라고요.
흥행 또한 435만으로 성공했습니다. 이전의 영화들과는 느낌이 다른 게 극장 수익만으로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작품이자 300만까지의 속도는 코로나 이전 시기의 영화와 동일했죠. 코로나가 아니라면 충분히 600~700만은 갔을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이 작품이 그 해의 최고의 영화라고 칭하긴 힘들겠지만 최고의 상품인 건 부정할 순 없을 겁니다. 8월 성수기의 마지막 작품은 오케이 마담이었습니다. 참 난감한 영화죠. 충무로 최초의 하이제킹을 소재로 한 영화라고는 하지만 설정만 새롭지 영화의 전개나 캐릭터들은 기시감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볼거리가 충실하냐? 그것 또한 긍정적인 대답을 하긴 힘드네요. 88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음에도 영화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VFX 부분에선 매끄러워 보이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필요해 보이는 작품이죠. 그 외에도 난잡한 전개, 웃기지 않은 코미디 등 불호의 요소가 많았습니다. 의외로 액션 부분에선 호평하는 분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엄정화 배우의 첫 액션 도전작이라는 점에서 그 나름의 의의는 있어 보이네요. 8월의 작품을 되새겨볼 때 많은 분이 남매의 여름밤을 가장 먼저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개봉 전부터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개봉 후에도 평당과 관람객에게 꾸준히 호평을 받았죠. 전형적인 캐릭터 위주의 영화입니다. 사건보다는 인물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두고 결핍된 부분을 채워나가며 성장시키는 영화. 영화의 시선이 아이에서 나오다 보니 그 연출이 섬세하고 거칠지 않습니다. 착한 영화라는 거죠. 하늘하늘하게 쳐있는 모기장, 보기만 해도 시원한 콩국수, 오래된 가죽 소파에 앉아 홀로 음악을 듣는 할아버지 등 장면 하나하나에서 흐르는 정서가 참 좋았던 영화라 기억됩니다. 여운이 깊은 영화라 독립영화를 즐겨보신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오문이는 CGV 아트하우스의 마지막 지원작입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사업으로서의 가치는 잃어버립니다. 많은 실패작이 있겠지만 100억의 제작비가 들어간 우상과 버닝의 실패는 CGV 아트하우스에겐 치명상이었겠죠. 아쉽게도 오문이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흥행면에선 35만에서 멈춰버렸고 작품성 또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죠. 우선 영화의 마케팅에서 느껴진 추리물로서의 매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작품입니다. 결국 이 영화는 추리의 과정에서 모자 사이의 갈등이 자연스레 커지고 사건이 종결되면서 저절로 그 갈등이 봉합되어야 하는데 정작 영화는 뺑소니 사건은 뒤로 한 채 모자 사이 이야기만 하기에 바쁩니다. 서브플롯이 메인 플롯을 앞지르는 것, 이러한 영화들의 전형적인 실패 패턴이죠. 그렇다고 해서 재미를 희생한 만큼 큰 감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웃음 포인트 또한 빵빵 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테넷이라는 거산에 짓눌려 문을 닫아야 했죠. 기기괴괴 성형수는 오성대 작가의 웹툰 기기괴괴를 원작으로 한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참 귀한 영화죠. 평가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화 전반에 뿌려둔 풍자가 좋았고 영화에 맞게 재구성한 원작의 요소 또한 어설픔 없이 잘 녹아들었습니다. 아쉬운 연출들이 여러 보였지만 기괴함과 긴장감 또한 어느 정도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점 또한 여러 존재했는데 많은 부분이 애니메이션 기술에 관련된 점이었죠. 프레임이 부족하다, 입모양이 안 맞는다, 행동이 어설프다 등 다양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정말 기술력이 없다기보다는 제작비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북미와 일본과 비교한다면 그 제작비가 한없이 초라하죠. 2011년 마당을 나온 암탉을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국내에서의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불안한 시장으로 평가받습니다. 점박이, 돼지의 왕, 사이비 등 충분히 좋은 작품들이 나오는데도 말이죠. 아직은 어느 정도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네요.
9월 23일은 두 개의 창고 영화가 동시에 기회를 받은 날입니다. 바로 검객과 디바죠. 두 작품 다 액션과 미스터리라는 명확한 장르성을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또 나름대로의 장르의 해석을 통해 몇몇 매니아들에겐 괜찮은 반응을 얻었죠. 하지만 많은 관객을 움직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서사의 완성도가 낮고 대사나 촬영 또한 너무 낡았다는 인상이 들었어요. 두 작품 다 하고 싶은 걸 하기에 급급했지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화하는 것엔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바로 뒤엔 추석 영화들이 개봉을 기다리는 작품이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그 성적이 어떻든 무조건 관을 내려놓아야 하는 작품들이었죠. 그럼에도 개봉 첫날 디바는 15,000명, 검객의 경우 13,000명을 동원하는 데 그쳐 흥행에 물꼬를 트지는 못했습니다. 종영 스코어는 검객이 19만 명으로 디바에 비해 뒷심을 발휘했네요. 또 하나의 대목, 추석 시즌입니다.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 담보, 국제수사의 3파전이었고요. 그 구도가 초반부터 쉽게 무너지며 승패가 명확한 시즌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체급이 큰 영화는 국제수사였습니다. 91억 원의 제작비에 곽도원이라는 걸출한 스타를 전면에 내세운 이 작품은 마케팅 또한 공격적이었습니다. 아는 형님, 나 혼자 산다, 런닝맨, 컬투쇼 등 많은 예능에 등장했고 유튜브를 보면 이 영화의 예고편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왔죠. 영화의 결과는 총 관객수 53만으로 반타작도 못했습니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개연성, 웃음 포인트를 찾을 수 없는 코미디, 일관성 없는 이야기 전개, 허접해도 너무 허접한 CG, 자기성 등 비판받을 여지가 너무 많았죠. 또 다반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로케이션이 타국이었는데 그 공간의 매력과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박평식좌의 평론이 충남 대천항 근처에서 찍어도 좋을일까요? 사실 개봉 이전부터 시사회의 반응을 통해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네요. 영화 제작 기초의 올해의 워스트였습니다. 보편적인 관객층이 국제수사를 기대했다면 매니아층이 기대한 작품은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이었을 겁니다. 시실리 이키로라는 걸출한 코미디를 연출한 신정원 감독의 8년 만의 복귀작이었죠. 이 작품 또한 신정원 감독의 장단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B급, 컬트, 병맛 등 그를 상징하는 요소가 떠오르면서도 유치함과 엉성함이 겹쳐 보이기도 하죠. 여전히 툭툭 던져대는 아이디어엔 감각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몇몇의 코미디는 너무나도 올드해 보여요. 다분히 의도적인 슬랩스틱, 너무나도 오버스러운 리액션 등 잔뜩 힘이 들어가 있죠. 사실상 코미디에 올인한 영화라 코미디의 실패는 아쉽더라고요. 나름의 개성이 있는 영화임에도 장점이 어필되지 않으니 흥행에선 10만 관객을 부르며 꼴찌를 했습니다. JK필름에서 제작한 담보는 추석 개봉작 중 가장 기대치가 낮은 작품이었을 겁니다. 예고편과 시놉시스에서 느껴지는 그득한 신파의 기운. JK라는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죠. 저 또한 감정의 과잉을 싫어하는 편이라 이쪽의 작품은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석 3파전의 최후의 승자는 담보였습니다. 결국 손익분기점 돌파에도 성공을 했고요. 역시 정가의 보도랄까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걸 준비한 JK필름은 관객들이 좋아하는 그간에 흥행했던 요소들을 잘 버무려 들고 왔습니다. 많은 면이 평범하지만 명절 연휴 가족끼리 보기엔 부담이 적고 옆 동네의 작품이 워낙 부족한 작품이라 상대적으로 빛을 봤죠. 캐스팅과 연기의 면에선 많은 분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중 아역 배우인 박소희는 다만학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작품이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소리도 없이는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데뷔작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 분명 묘한 매력이 있죠. 범죄를 소재로 다루면서도 폭력을 직접적으로 전시하진 않습니다. 이야기의 전개 방식 또한 비슷한 류가 걸었던 길을 묘하게 비껴가죠.
배우들의 무게감 있는 연기도 좋은 영화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누군가에겐 예상을 벗어나는 영화였다면 다른 누군가에겐 기대를 벗어나는 영화였을지도 모릅니다. 초중반에 쌓아둔 설정들이 후반부에 들어선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죠. 캐릭터들의 퇴장 또한 불명확하고 시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부터는 전형성을 깬다는 것이 영화의 재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성이 들더라도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한다면 그 방향으로 억지로 걸어가는 느낌이 있죠. 다만 영화가 품고 있는 정서가 좋습니다. 그 정서를 유발하는 이미지 또한 감각적이고요. 전체적으로 완성도보다는 신선함에 점수를 주고 싶은 작품입니다. 안정된 길을 선택하지 않은 신인 감독의 패기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13억의 낮은 제작비인 만큼 손익분기점 돌파에도 성공했네요. 이후에 개봉한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소리도 없이의 반대에 서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가 가진 신선함이 떨어지고 감정을 건드리는 정서가 부족할 순 있지만 그간의 흥행 공식을 잘 뭉친 재미가 최우선인 하나의 상품이죠. 팝콘 무비로는 모난 구석이 없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균형감에 있습니다. 서사를 이끌어가는 3명의 캐릭터에 나름의 역할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나머지 조연들 또한 각자의 매력을 부여받습니다. 등장하는 사건들도 여성차별 사례만이 나열되는 게 아닌 이야기의 중심 사건, 폐수 방류에 관한 정보도 충실히 제공되죠. 음악이나 미술을 통한 1995년의 시대 구현도 잘 되었습니다. 물론 쉽게 노출되는 반전, 억지스러운 해결 등 아쉬운 점도 여럿 있지만 상업영화로서 이 정도의 완성도라면 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기억나는 영화는 아니지만 재밌게 봤던 제 모습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 작품이 아쉽게도 2020년 손익분기점을 넘은 마지막 작품입니다. 하반기 최대의 기대작인 도굴은 제작비 100억 규모의 큰 영화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대중성을 중요시하는 CJ 엔터테인먼트에선 제법 도박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연인 이재훈은 인지도가 강한 배우지만 100억 규모의 작품을 선곡시킨 적이 없습니다. 감독 또한 이 작품을 통해 입봉하는 신인이죠. 여러 부분에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있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가 도굴이라는 신선한 소재와 케이팝 무비라는 오락성에 최적화된 장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도굴은 그 선택의 이유를 잘 살리지 못한 작품이라 생각해요. 캐릭터의 매력은 분명히 있지만 도굴 과정에서 오는 케이팝 무비만의 재미는 부족한 영화입니다. 타짜와 도둑들과 많이 비교되는데 두 영화는 캐릭터도 좋았던 거지 캐릭터만 좋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물론 개봉 당시 제 개인적인 생각과 달리 오락영화로는 나쁘지 않다는 평이 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의 확산세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했죠. 내가 죽던 날은 이전에 개봉한 소리도 없이와 비슷한 점이 많은 영화입니다. 기존의 상업영화의 틀에서 벗어났다는 점과 영화의 전개 방식이 관객들의 예상이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점에 있죠. 물론 영화의 성적을 봤을 땐 예상보다는 기대에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본 기억이 납니다. 설정 단계에서의 영화의 플랜이 명확했고 그것을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충분한 위로도 받았고요. 성적을 떠나 이러한 작품이 많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 생각합니다. 영화의 다양성이 늘어난다는 건 관객의 선택의 폭 또한 늘어난다는 이야기니까요. 게다가 이러한 작품에 유아인과 김혜수라는 무비스타가 등장하는 것도 그간의 정형화된 상업작품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런티가 적음에도 이러한 작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팬으로선 정말 고맙네요. 크랭크업 후 2년이나 묵힌 이웃사촌이 뒤늦게 개봉했습니다. 연기의 이유야 모두들 다 아시겠죠? 외적인 요소로 본다면 이웃사촌은 관객들을 관으로 부르기엔
정치적, 젠더적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표현력이 부족한 작품입니다. 게다가 확정된 개봉일은 코로나 3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결과야 불보듯 뻔했죠. 물론 내적인 요소 또한 아쉬움이 있는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영화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코미디의 빈도도 과하고 감정의 과잉도 심하고 관객들에게 감상을 강요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조금은 피곤하죠. 산뜻함은 이 영화에서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몇몇 코미디 장면에선 제법 취향과 맞아 웃었던 기억이 있네요. 영화 시장의 마지막이자 연말 성수기인 12월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초창기보다 더욱 날뛰는 코로나의 확산세로 인해 연기한 대부분의 작품들이 개봉을 포기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개봉한 상업작품은 조제뿐이었죠. 영화의 흥행 포인트는 있습니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 이후 다시 모인 한지민과 남주혁 배우의 조합에 단편과 독립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진 김종관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원작인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팬덤 충성도가 아주 강하다는 것이 있겠죠. 아쉽게도 마지막 요소는 비수가 되어 영화로 되돌아왔습니다. 원작에 비해 낮은 완성도와 괴리감이 고정 팬들을 이탈시켰고 확보된 스크린 수 또한 원더우먼 1984가 개봉하면서 반토막 나버렸죠. 사실 작품 자체가 잔잔하다, 비주얼이 좋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관객을 극으로 불러올 매력이 부족했습니다. 2시간이라는 시간을 끌고 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미지가 아닌 서사의 완성도겠죠. 장편과 단편, 독립과 상업의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진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제작비가 큰 작품이 아니라 내심 기대했을 텐데 지금의 성적으론 턱없이 부족할 것 같군요. 2020년 한 해의 작품들을 시기순으로 훑어봤습니다. 물론 상업영화 위주로 둘러봤고요. 빠진 작품이 많지만 그 이유가 작품의 퀄리티와 흥행의 문제가 아닌 단순히 제가 관람하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콜과 사냥의 시간도 빠졌네요. 되돌아볼수록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더욱 큰 어려움은 아직 이 위기가 끝나지 않았단 점이겠죠. 아쉬움을 좀 달래자면 벼랑 끝에 몰린 영화 산업임에도 6천만 명의 관람객이 극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최대 성수기인 7, 8월엔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죠. 아직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영화인들 또한 그 사실을 알기에 더욱 큰 책임감으로 작품에 임할 거라 믿습니다. 끝으로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